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96년도에 MBC PD로 입사를 했습니다. PD가 돼서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 청춘 시트콤 뉴논스톱이었어요. 저는 예능 PD로 입사해서 느낌표 만들고 시트콤 만들고 일밤에서 러브하우스를 연출했어요. 한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집을 고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나이 마흔에 직업을 바꿨습니다. 드라마 PD가 돼서 비포 앤 애프터 성형외과 그리고 내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내주의 여왕 연출하고 제가 회사 사부에 실렸어요. 겁없는 MBC PD의 도전은 계속된다 그러면서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 저는 버라이어티 쇼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도 만들고 드라마에도 도전하는 약간 겁없는 PD였던 거죠. 자, 이런 겁없는 PD의 대학 전공은 뭘까요? 저는 대학교에서 자원공학을 전공했는데요. 혹시 자원공학이 뭐 하는 과인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예, 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과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신입생 수강 신청할 때인데요. 보니까 과목이 석탄채굴학, 석유시추공학, 원래 이게 한양대 광산학과였어요. 광산학과라고 하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럴듯하게 자원공학 이렇게 바꿔놨더니 저처럼 어리타니 공부 잘 못하고 저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이에요. 반에서 50명 중에서 24등 했거든요. 원래 재성적으로는 한양대 갈 수 있는 과가 없는데 이 과는 제가 87학번인데요. 8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원 미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원만 하면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아싸 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과의 정체를 알고 나서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제가 뭐 어떤 그 직업의 귀천을 따져서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어둡게 생긴 사람은 탄광 가서 일하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 인물과 배경의 구분이 안 가서 동료들의 꽃갱이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난 진짜 우울했어요. 난 탄광 가서 일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내 전공은 광산학과. 와, 여기 보면요. 여기 석유시추공학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저거 한번 배우면서 진짜 우울했어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도대체 석유시추공학은 배워서 뭐 하는 걸까? 2학년 1학기 성적도 보면 더 처참합니다. 정력학 D.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공대 나오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이거 공대, 생들에게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거든요. 다 C 아니면 D예요. 아유, 그래도 F는 없네. 아니요, 저 원래 F가 매 학기 두세 과목씩 있었어요. 이거는 졸업하고 나서 뗀 성적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졸업하고 나서 떼면은 이 F 받은 과목은 재수강을 해가지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아예 수강 포기를 이렇게 바뀌거든요. 제가 96년도에 MBC PD 공채를 보러 갔더니 심사위원이 서류를 이렇게 넘기다가 묻더라고요. 김민식 씨, 예,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 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별로 안 하셨네. 네. 왜 이렇게 성적이 낮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앓았습니다. 김민식 씨, 대학교 성적표 보니까 과 정원 72명 중에서 70등. 예. 아유, 그래도 꼴찌는 면하셨네. 제 뒤에 있는 2명은 수배 중인 운동권이라서요. 그 친구들은 시험을 못 봤습니다. 기말고사 기간 되면 사복 형사들이 학교 앞에 와서 잠복하고 있었거든요. 시험 본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꼴찌입니다. 김민식 씨, 대학교 성적은 그럼 왜 이렇게 낮습니까? 제가 사춘기가 유난히 길었죠. 김민식 씨, 우리 MBC에서 PD 뽑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신문방송학과 나온 이런 사람들을 주로 뽑는데 우리가 왜 김민식 씨 같은 사람을 PD로 뽑아야 됩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대한민국의 시청자가 5천만 명인데 하나같이 중고등학교 때 드립다 공부만 한 범생이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만 봐야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뽑아준 저는 MBC 선배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전공 공부는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요. 뭘 좋아했냐면 전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어느 날 도서관 가서 열심히 책을 읽다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다독상 시상식을 하는데 8명이 상을 받는데 제가 최우수상이래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1년 동안 책을 몇 권이나 읽었나요? 그랬더니 200권을 읽었대요. 전 지금도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습니다. 저는 20살의 저에게 독서량에 있어서만큼은 지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89년, 90년에 읽은 200권의 책 중에 엘빈 토플러 3부작이 있었어요. 미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이동.
이 세 권의 책에서 엘빈 토플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가올 21세기에는 커다란 두 가지 변화가 온다.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정보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나에게 필요한 도구는 뭘까? 난 그게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고급 정보는 다 영어로 만들어져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영어를 잘하면 통역이나 번역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최신 정보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럼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어를 D를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책을 읽었더니 책에서는 21세기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한 세상이 온다잖아요. 오케이, 그럼 난 영어를 공부해야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는 난 뭘 해야 될까? 도서관에 가서 관련 주제에 대해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도서관 가서 읽은 책들에서 뭐 이렇게 1989년도에 영어 학습서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가면 된다. 원어민 회화 수업을 들으면 된다. 넷플릭스를 봐라. 유튜브로 영어 공부해라.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심지어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기도 전이었고 아무런 방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읽은 책들에서 뭐라 그러냐면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기초 회화책 한 권을 정해놓고 그 회화책을 통째로 외워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일본에서 손님 두 분 오셨을 때 제가 너무 이렇게 반가웠던 게 제가 올 한 해 2024년, 저는 2020년 말에 MBC에서 명퇴했는데요. 명퇴하고 나서 저의 요즘 삶은 뭐냐면 짝수달마다 해외여행을 갑니다. 홀수달에 벌어요. 많이 벌면은 멀리 갑니다. 작년 2월에 미국이랑 쿠바 갔다 왔고요. 8월에는 큰딸이, 대학생 큰딸이랑 같이 유럽 35일간 유럽 일주하고 왔거든요. 많이 벌면 멀리 가고요. 적게 벌면 가까운 데 갑니다. 베트남 가고. 근데 제가 이제 못 벌잖아요. 그럼 그냥 서울 둘레길 걸어요. 근데 제가 올 한 해 저의 목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달 짝수달마다 해외여행을 가다가 딱 목표를 바꾼 게, 이제는 매년 외국어 하나를 공부하고 그 언어를 쓰는 나라를 1년 동안 짝수달마다 가자.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이제 작년 이를테면 12월에 제가 니가타라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설국이라는 소설을 쓴 가와바타 야스나리 선생의 그 니가타라는 그 곳에 작년 2월에 갔었고요. 그리고 4월은 여러분 교토 벚꽃놀이 하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4월에는 이제 교토 갔었고요. 다음 이제 6월 달에는 저는 도쿄 가마쿠라 하코네 가고요. 8월에는 좀 선선한 이제 홋카이도 가고요. 10월은 오키나와 가고. 자,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면서 계속 일본어를 저는 공부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교토 벚꽃놀이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10년 전에 외운 일본어 책이 다 떠올라요. すみません、病院内で携帯電話を使わないでください。医療機器に影響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急いで連絡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ので、それでしたら公衆電話を使ってください。公衆電話は受付まで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か? 이에 쓰고 아찌라 됐어요. 제가 이거를 중고등학교 진로 특강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외국어 공부하는 비법을 얘기하면서 꼭 이걸 하는데 제가 일본인 사장님을 앞에 두고 직접 이걸 내가 할 줄은 몰랐어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책을 통째로 한 권을 외워버리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그 언어의 구조가 들어섭니다. 제가 20살에 제4회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에 나갑니다. 김민식 세컨드 플레이스 2등상을 탑니다. 저 때 대상 받은 친구는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살다 온 외교관 자녀였어요. 여러분, 이때가 제 인생이 바뀐 순간이에요. 불과 2년 전에 영어 D를 받던 학생이 군대에 가 있는 2년 동안 혼자 영어 회화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서 2등상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저는 근데 사실 이걸 제가 하게 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저는 어렸을 때 군대 갈 때요, 많은 선배들이 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가 군대에서 보내는 2년은 인생에서 버리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잘 참고 잘 견디고 나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남들이 다 버리는 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특기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따따블로 남는 장사잖아요.
남들이 다 버리는 시간에 난 뭔가를 얻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혼자 독학으로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했었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 조찬 아카데미 나오신 이 CEO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남들 그냥 어영부영 보내는 아침 시간 1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1시간을 그냥 잠자리에 누워서 조금 이렇게 삐대면서 보낼 수도 있고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뭔가를 매달 한 번씩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서 뭔가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는 장사라는 건 그거예요. 남들이 다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무언가를 얻잖아요. 그 생산성을 키우는 것이 저는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식과 기술은 물론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경제인들 계시니까 제가 기술이 안 중요하다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요즘 저는 근데 어린 학생들 만나면은 지식 기술보다 저는 좋은 태도를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1세기예요. 이제 지식은요 휴대폰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기술은요 이제 사람이 로봇이나 기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기술 좋다고 이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어요. 무엇보다 21세기에는 머신러닝 하는 인공지능을 사람이 지식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나 로봇을 사람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를 기르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태도란 무엇이냐? 좋은 태도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요. 망했을 때 남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자원공학과 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자원공학과를 갔냐면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문과에 진학하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의 꿈은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과 취향인데도 불구하고 적성이 문과인데,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수학을 되게 못해서 C, D 받고 이러는 저를 억지로 이과를 보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과 가가지고 이과 수학은 더 어렵거든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반에서 50명 중에서 24등한 성적을 보면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이 성적 가지고 의대 가겠니? 못 가죠, 아버지. 반에서 1등을 해도 갈까 말까인데. 네가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의욕이 부진한 탓이야. 의욕 부진은 매로 다스리면 된다 하고 이렇게 패셨어요. 아버지가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하도 패셔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다 숨깁니다. 집에서 회초리가 될 만한 거, 나무 주걱이라든지 먼지털이기 이렇게 하나하나 숨겨놔요. 성적표 딱 나왔어요. 아버지가 눈이 뒤집힙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딱 봤더니 팰 게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전기 코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치 이렇게 인디아나 존스처럼 이렇게 휘두르시는데, 와, 사람이 전기 코드로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복 갈아입는다고 이렇게 교실에서 상의 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뒤에 있는 친구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너 몸에다가 뱀 문신하고 다니냐? 몸에 막 뱀이 막 몇 마리씩 기어다녀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맞다 한 번은 이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맞다가 그냥 우다닥 그냥 문 열고 그냥 집 밖으로 해서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다음부터 아버지가 이제 저 팰 때 어떻게 패시는 줄 알아요? 옷을 홀딱 뺏깁니다. 그리고 팬티 바람으로 이제 저는 맞아야 해요. 여러분, 팬티 바람으로 맞다가는 도망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팬티 바람으로 맞다가 우다닥 도망가가지고 여러분이 버스를 타겠어요? 친구 집에를 가겠어요? 제가 진짜 그때 맞으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맞아 죽는 게 나을까? 쪽팔려 죽는 게 나을까? 저는 맞아 죽는 편을 선택했어요. 저는 한 번도 팬티 바람으로 맞다가 도망간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끝끝내 의대는 못 갔죠. 의대 갈 성적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근근히 그냥 아버지를 피해서 어떻게든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 정원 미달하고 막 그런 학과를 찾아가지고 제가 한양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저 막 우울한 성적 F, C 이런 거 받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국문과나 영문과 가서 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아버지 때문에 이 광산학과에 와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가만 생각해봤어요. 20살에 내가 불행한 거는 아버지 탓이에요. 근데 내가 언젠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되어도 불행하다면 그것도 아버지 탓일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어른이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하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딱 결심한 게, 오케이, 이제부터 내 인생에 찾아오는 불행을 절대 남 탓으로 하지 말자. 다만 내가 삶이 힘들어지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나는 힘든데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 지금 내가 광산학과를 다녀서 힘든데 그러면 내가 탄광을 가지 않고 취업할 수 있으려면 뭘 하면 될까? 영어를 잘하면, 영어라는 특기가 있으면은 취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5년 후에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뭘 해야 될까? 오늘 나는 영어 문장 10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10분씩 일본어 공부를 해요. 내년에는 저는 중국어 공부하는 해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4월에는 이제 상해 가고 6월에는 북경 가고 8월에는 심양 가고 이러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언어 하나 정해놓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20대 때 하면서 느꼈고, 무엇보다 저는 살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남 탓을 하잖아요. 내 인생이 힘든 거는 우리 엄마 탓이야. 선생님 탓이야. 야, 그때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남 탓을 하면 내 인생은 변하지가 않아요. 남 탓을 하면 내 마음은 편할지 몰라요. 내가 힘든 게 남 탓이니까. 근데 내 인생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태도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내 탓이라고 믿고 지금은 어려운데 앞으로 먼 훗날 힘들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를 저는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외대 통역대학원 들어가서 동시통역사로 그냥 쭉 살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1995년에 외대 통역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책을 읽었어요. 제레미 립킨이 쓴 The End of Work,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책에서 립킨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의 결과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줍니다. 21세기 정보혁명의 결과 인간의 정신노동을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시대가 와요.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21세기는 유토피아일까요? 디스토피아일까요? 자, 이제 둘 다 가능해요.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시절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힘든 육체노동은 기계가 하고 단조로운 정신노동은 컴퓨터가 대신하고 우리는 로마 시대 귀족들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술과 문화를 즐기면서. 자, 로마 시대 귀족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생산활동을 대신하고 그냥 귀족들은 여가를 즐겼던 거죠.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와 로봇이 노예처럼 일을 하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자본가가, 여러분들 같은 소수의 자본가가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인류는 실업 상태에 빠지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냐. 이게 1995년도에 제레미 립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이미 30년 전에 책에서는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자, 저는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잘 듣는 것,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경청의 방법은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있지만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의외의 대목에서 호흡했던 게 그러더라고요. 제레미 립킨이 앞으로 20, 30년 내로 자동 통역 프로그램, 자동 번역기가 나와서 통역사라는 직업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젠장, 내 인생은 또 망했구나. 저는 광산학과를 다니면서 야, 이런 사양 산업에 들어와서 뭘 하고 살아 막 그래서 그나마 잘 나가는 직군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통역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이 직업도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제가 삼성 인력개발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삼성전자 이제 승진 대상자들이 와서 이제 연수를 받아요. 제가 이제 거기 강의하면서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거기서는 강의를 합니다. 2시간 동안 영어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글로벌 과정이니까. 그랬더니 어떤 그 직원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영어 학습법 강의를 왜 논스톱 PD가 와서 하는지 난 지금 이게 헷갈린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때문이다. 당신들이 삼성전자가 2024년도에 갤럭시 24를 내면서 자동 통역이 되는, 인공지능 통역이 되는 핸드폰을 낼 것이라는 걸 나는 이미 내다봤기 때문에 직업을 바꾼 거다. 통역사로는 먹고 살 수 없을 거라고 해서. 근데 이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컴퓨터가 발달하면 소설을 번역하는 건 사람 대신 컴퓨터가 한다. 근데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사람 대신 소설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인간의 일자리를 원한다면 창작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통역사에서 MBC PD로 제가 직업을 바꾼 거예요. 저는 PD가 돼서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 짝사랑이었던 그 최시라 씨와 함께 드라마를 만들고 즐겁게 다양한 스태프들과 함께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야, 당신 아무리 그래도 광산학과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능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드냐고. 저는 협업만 잘하면 누구나 다 어떤 일이든 다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협업을 잘하는 비법을 알려준 책이 한 권 있어요. 슬램덩크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의 최애 이 만화책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일본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작년에 니가타, 올해 교토 막 이렇게 일본을 다니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약간 일본에 대해서 좀 감정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본을 좋아하고 일본을 여행을 다니고 일본 만화도 보고 일본 영화도 보고 막 그러니? 나는 이 과거의 역사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서 별로 일본 만화나 일본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봐. 우리 바로 옆에 우리 한국 사회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해? 저는 그게 고령화이거나 지역 소멸이거나 인구 감소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가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우리보다 30년 먼저 나가고. 그러면 나는 일본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움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서는 못 배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나는 그 사람 얘기에 귀를 안 기울여요.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 역사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일본은 앞으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우리보다 시간을 앞서 살아가고 있는 위기의 시간, 고령화와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이 위기의 시간을 먼저 살아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만화를 되게 즐겨 보는데 이 슬램덩크에 최고의 천재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서태웅입니다. 강백호가 천재라 그러면 아마 이 친구가 되게 싫어할 거예요. 이 서태웅에게는 라이벌 천재가 있어요. 누구죠? 윤대엽입니다. 어느 날 이 서태웅이 윤대엽을 찾아갑니다. 윤대엽이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서태웅이 헤이 승부하자 그럽니다. 승부하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최고의 팀 레이스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1대1로 대결해서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우리나라 넘버원 바스켓볼 플레이어라고 인정해주자. 딱 그럽니다. 그랬더니 윤대엽이 만화 역사상 길이 남을 명대사를 남깁니다. 1대1도 공격 기술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동안엔 너에게 지지 않아. 자, 서태웅은 북상고 농구부 5명 선수들 중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한테 공이 가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절대 패스를 하지 않아요. 내가 최고인데 풋내기 강백호 따위에게 공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 어떻게든 단독 드리블로 상대 진영에 뚫고 들어가서 골로 연결시키려고 하거든요. 자, 이러한 서태웅의 플레이 스타일을 상대팀에서 간파하잖아요. 그러면 서태웅한테 공이 가면 그냥 서태웅만 막아버리면 돼요. 2대1 집중방어, 3대1 밀착마크 해버리면 공격의 맥이 끊기는 겁니다. 윤대엽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농구는 1대1로 하는 시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5대5로 하는 팀플레이고, 팀플레이에서는 너 하나의 기량이 뛰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뛰는 4명의 역량을 끌어내는 거라는 거죠. 동료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 내가 점수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이 나에게 왔을 때 상대 진영에 어렵게 뚫고 들어가서 2점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데 뒤를 봤더니 정대만이 3점 슛을 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노마크 찬스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패스를 해서 정대만이 3점을 쏘게 하는 것이 내가 2점 넣는 것보다는 팀으로서는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만화를 보고 나서 제가 드라마 감독으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깨달았어요. 리더의 역할은요, 내가 모든 답을 아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내 주위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모으는 게 리더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보다 잘난 사람들을 주위에 모읍니다. 저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한테 대본을 맡깁니다. 저보다 잘생긴 사람 찾아요. 아주 쉽겠죠? 그 사람에게 배역을 맡깁니다. 저보다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에게 카메라 앵글을 맡겨요. 그리고 난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우와 대본 좋은데요 오늘? 야 연기가 아주 물이 올랐네. 오늘 카메라 감독님 앵글은 한 폭의 산수화입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날 필요가 없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고 그들에게 묻어가는 삶을 살겠다. 이게 저는 리더의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협업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평소에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이를테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왜 아내가 부르잖아요. 당신 나와서 애들이랑 밥 먹어. 저는 이제 평소에도 이 좋은 리액션을 훈련을 합니다. 나 스스로. 아내가 이렇게 부르면은 오늘 아침은 또 뭐냐? 저 이러고 나가지 않아요. 저는 마님께서 부르시면 달려나갑니다. 아침상을 영접하러. 우와, 오늘 아침은 또 뭐야? 해물된장찌개. 당신이 만든 해물된장찌개 예술이지. 한입 뜨는 순간 입안에 확 퍼지는 바다의 풍미. 저 멀리서 막 갈매기 끼룩끼룩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얘들아, 엄마의 이 해물된장찌개는 어쩜 이렇게 해산물이 신선하지? 지금 그 재료의 풍미가 온 입안을 감싸고 있어. 지금 마치 새우가 이 혓바닥 위에서 트위스트를 추는 것 같아. 그래서 오두방정을 떱니다. 자, 제가 아내의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퍼붓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걸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계속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내가 아침 먹으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아침은 또 뭐냐? 야 오늘도 해물된장찌개야? 야 이제 좀 지겹다. 마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하든가. 오늘은 찌개가 좀 간이 안 맞네. 너무 짜지 않아? 우리 집에도 드디어 대장금 같은 절대미각이 한 분 나타나셨구나. 야, 다음부터 직접 해서 드세요. 네가 만든 거 얼마나 맛있나 한번 보자. 자, 제가 아내의 요리에 대해서 극찬을 퍼붓는 이유는 내가 그걸 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내에게 계속 부탁해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업무를 부탁하는 리더의 자세가 저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김해경제포럼에 만약 여기 이제 어떤 회장님이 있어요. 회장님이 이제 운영진이 뭐 있어. 운영진들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러는 거죠. 야, 우리 단톡방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와, 우리 정창훈 부위원장님 이렇게 글이 너무 재밌어. 어쩜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빵빵 터지지? 글 쓰는 센스가 진짜 뛰어나신 것 같아. 그래서 얘긴데 우리 다음번 기획회의록은 정 위원장님이 한번 써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 내어놓는 좋은 결과물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칭찬과 부탁 사이에 간격이 길수록 좋습니다. 이게 짧으면은 티나요. 이게 너무 짧잖아요. 야, 너 그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이거 한번 해보자. 야, 요건 되게 티나요. 칭찬과 부탁은 간격이 길수록 좋고요.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부탁할 일이 없을 때 칭찬을 늘 하는 겁니다. 부탁할 일이 없어도 그냥 틈만 나면 좋은 뭔가를 볼 때마다 칭찬하는 거고요. 참 여러분들이 아닌데 뭐 이렇게 우리 직원 보면은 뭐 굳이 그렇게 칭찬할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칭찬을 잘하는 조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준이 낮으면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칭찬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기준을 낮추면은 칭찬이 쉬워지고요.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그 칭찬에 기반한 어떤 업무 요청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하여튼 자,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대상 중 하나가 저는 챗GPT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만약 제가 이제 김해경제포럼에서 이렇게 강의 요청을 받아요. 야, 그럼 이번에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럴 때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봐요. 경영인들 대상으로 CEO 대상 조찬 포럼에 가서 요즘 하면 어떤 주제가 필요할까? 뭐 약간 막 몇 가지 내줘요. 그러면 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약간 딱 몇 가지를. 자, 챗GPT가 시킨 대로 제가 얘기를 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챗GPT는 저에게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 저의 비서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강의안을 짜는데 얘랑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을 잘하는 법에는 뭐가 있을까? 협업을 잘하면 되고 평소에 리액션이 좋아야 되고 오케이. 자, 근데 이 리액션을 좋게 하는 게 위해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얘가 막 뭐라 지가 막 떠든다고요. 이걸 보면서 내가 고민을 하는 거고 생각할 거리를 이제 주는 거죠. 제 그 MBC 후배 중에 지금 라디오에서 부장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 나온 이제 인공지능 도구들을 엄청 열심히 다루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저 이제 요즘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저 이제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챗GPT한테 시키면은 야, 뭐 자료 좀 뽑아봐봐. 그러면은 바로 답을 내놓는데 사람한테 시키면은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 몇 시간 뒤에 가지고 와.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얘가 표정이 떨뜨름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보면은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온다는 거죠. 처음에 시킬 때부터 제대로 시키지. 왜 사람을 2번, 3번 일하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업무를 시키면은 블라인드에서 내 뒷담화를 늘어놓을 수가 있는데 챗GPT한테는 시키면은 얘가 바로바로 그리고 심지어 챗GPT한테 혼내도 챗GPT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너무 나이스한 그러니까 챗GPT가 보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 이게 쉽게 여러분 챗GPT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 옆에 옛날에 기억나요? 이렇게 지역 출장을 갈 때 우리 옛날에 차 운전석 옆에 지도가 2권, 3권씩 있었어요. 전국 지도가 있었고요. 내가 만약 가는 곳이 충남이면 충남권 지도가 있었어요. 그 옆에서 조수석에서 앉아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지금 저기 지금 보이는 표지판이니까 지금 우리가 43분 국도인데요. 이 다음에 오른쪽 가야 돼요. 근데 야야 오른쪽 어디야 되라고 훅 지나갔어. 그러면 옆에서 다시 막하는데 한 2번, 3번 해도 안 되면 짜증내잖아요. 특히나 이분이 만약 높은 분이면 내가 운전하고 있고 옆에 이렇게 높은 분을 모시고 가면 야 저 앞에서 우회전하면 돼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여기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이 내비랑 일을 할 때는 내가 아무리 헤매도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되게 담담하게 그냥 아주 객관적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 내가 2번, 3번 계속 헤매봐요. 계속 절대 야 너 왜 이래 안 해요. 제 일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요, 저는 그래서 태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들의 태도가 너무 훌륭해요. 물어보면은 바로 네 하고 알려주고 너 이거 틀렸어 하면 네 하고 그럼 이걸 바로 해주거든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하고도 협업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사람하고도 또 해야 돼요. 사람을 또 키우긴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21세기에 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일자리는 뭔 줄 알아요? CEO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계한테 지시받는 건 싫어할 거거든요. 결국 사람을 움직이고 모으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어떤 업무 분담을 하고 이런 역할은 사람이 해야 될 거거든요. 저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엄청 오랜 기간 나름 대비를 한다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동시 통역사가 되었고 MBC PD가 됐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거대한 변화는 막을 길이 없어요. 세계화가 계속 진행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제가 96년도에 MBC PD로 입사했을 때 저의 경쟁 상대는 딱 2개 회사밖에 없었거든요. KBS하고 SBS. 지금 MBC 경쟁 상대 누구예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세계 최강의 미디어 기업들이 이제 저의 경쟁 상대예요. 자, 그리고 10년 전에는 주말이면은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1박 2일 무한도전 이런 거 보면서 다 같이 놀았잖아요. 정보화가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용 단말기가 늘어나고 이제 주말이면 뭐예요? 각자 자기 방에서 웹툰 보거나 게임하거나 인스타 하면서 놀잖아요. MBC의 시장 장악력이 훅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20년 가을에 MBC 드라마 본부장이 PD 50명을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회사에서 드라마국 구조조정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시라고. 와, 저 완전 그때 멘붕에, 물론 나가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되게 근사하게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요.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조건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타부서로 전출을 하세요. 두 번째는 내근직으로 직종 전환을 하세요. 세 번째는 그 2가지가 싫으면은 명퇴를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아무리 드라마 감독으로 살고 싶어도 이제는 MBC가 옛날만큼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고, 왜냐? 넷플릭스가 최강의 세계 드라마 제작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PD를 자를 수밖에 없다. 나가라라고 하는데, 다행히 저는 21세기에 다가올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왔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요, 세계화와 정보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고령화입니다. 저는 사실 20년 전서부터 일본에서 나오는 책들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에서 NHK에서 나온 노후 파산이라든지 일본의 이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이라든지 고령화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했던 생각은 뭐냐면, 일본이 겪고 있는 이 고령화의 문제는 곧 한국에 닥쳐올 문제일 텐데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는데요. 이 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될 거예요.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 저출생, 이거 다 만만치 않은 변화들이거든요. 삶의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아유, 고령화가 이렇게 대단하겠어? 아유, 이렇게 저출생 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만하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우리는 공부할 수가 있어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 읽는 자세가 그래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저는 사실 김상균 교수님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할 때 저는 김상균 교수님 책을 읽고요. 저는 여기 이제 1강으로 송기령 부사장님 오셨더라고요. 저는 송기령 작가님 책을 또 되게 좋아하는 게 핵개인의 시대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카카오에서 온갖 수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 접하고 그 많은 데이터에서 사람들의 변화의 흐름을 만약 읽어낸다면, 그리고 내가 그 흐름을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내가 만약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데이터 마이너잉을 하면서 배워온 이 깨달음을 내가 단 4월 동안 책 한 권 읽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겸손하게 배웁니다. 자, 그렇게 겸손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는 김해 경제 포럼을 통해서 매달 그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나는 그 깨달음을 얻었어.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은 이제 경영 일선에 나가시면 돼요. 이거를 듣기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예요. 저는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 공부를 취미 삼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번에 이제 경남메일에서 불러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원래 코로나 때 경남메일에서 하는 그 CEO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게 제가 올해 9월에도 9월 24일인가 여기 똑같은 장소에 또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경남메일 아카데미 자 이제 그 수업으로 이제 오는데, 그 과정이 아마 곧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들은 생각해봐요. 경남메일이 매년 그 사업을 해왔거든요. 지금 그게 몇 회째죠? 올해가 7회째죠. 생각해봐요. 그러면 7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같은 이런 많은 분들이, 이건 사실은 올해가 7회째라는 거는 올해 프로그램은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 되어서 나올 거예요. 왜냐? 그 전에 6년 동안 해오면서 많은 강사들이 왔고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걸 듣고 수강하신 분들이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강의는 괜찮네. 이 강의는 배울 게 많았어. 6년 동안 해보고 가장 괜찮았던 분들을 아마 올해 또 모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이제 이 자리에 오시기도 하고.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머리를 모아서 내놓은 결과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겸손하게 듣지만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경남메일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CEO 아카데미를 만들었으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걸 들음으로써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라는 자신감을 얻고요. 자, 겸손함과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양극단의 자세거든요. 완전 반대잖아요. 이 둘 다가 필요해요. 우리가 자신감만 있으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오만할 수가 있어요.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면 변화에 대해서 무심할 수가 있고요. 너무 겸손하기만 하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나가지를 못해요. 도전을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는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그 배움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는 배웠으니까 더 나은 실력 있는 경영자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뭔가에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제가 읽은 사실 이제 이 책 중에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 보면 부제가 생물학자가 진단하는 2020년 초고령 사회거든요. 2020년 벌써 지났잖아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책은 언제 나온 걸까요? 이 책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세리 연구 에세이로요, 2005년도에 펴낸 책이에요. 여러분, 이미 20년 전에 전문가들은 초고령 사회가 온다. 2005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오고, 이 초고령 사회에서는 우리는 인생을 이모작해야 된다. 하나의 직업으로 살면 안 된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깨달은 게, 나는 그러면 60까지는 MBC PD로 살고 정년퇴직하면은 나가서 인생 이모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이 인생 이모작 대비를, 이모작이라는 건 뭐예요?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갈고 이걸 하고 잡초 같은 거 뽑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작업을 40대, 50대 해야 돼요. 노후 대비를 노후에 하는 거 말이 안 돼요. 노후 대비를 60부터 하는 거는 그거는 노후 대비가 아니라 노후 파산이죠. 노후 파산으로 가는 게, 노후 대비는 40, 50 중년일 때 힘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노후에는 책을 쓰는 사람으로 살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책을 냅니다. 공짜로 즐기는 세상, 뭐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 이 책을 회사 다닐 때 다 썼어요. 1년에 한 권씩 계속 책을 이제 썼고요. 근데 저는 60까지는 그래도 회사 다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구조조정 당해서 52의 나이에 잘려서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52에 딱 나오고 나니까 한 2, 3년 동안 아무도 부르는 사람도 없고, 정말 그때 제가 경남 메일에서 불러주실 때마다 막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왔던 게,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때 아무데도 이걸 안 했거든요. 경남 메일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서울 쪽에서는 이게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사람의 실력은요,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게 뛰는 게 아니에요. 육상 선수의 실력은요, 달릴 때, 한참 잘 달릴 때 가속이 붙어서 계속 달리는 게 실력이 아니라, 달리다가 자빠졌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게 실력이에요. 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뜻하지 않은 어떤 코로나 같은 이런 게 터졌을 때 그 와중에도 견디면서 버티면서 나아가는 게 힘이거든요. 저는 명퇴하고 나서 한 2년 너무 힘들었어요. 외롭더라고요, 인생이. 그러면 과연 이 외로움의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온전한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는 퇴사했으니까 나는 세간의 평가에 무심해져도 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냥 나로서 한번 살아보자. 나는 뭐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저는 뭐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봤더니 20대 때 제가 뭐 할 때 즐거웠냐? 저는 책 읽고 영어 공부하고 여행 다닐 때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50에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책을 읽고 일본어 공부하고 일본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왜냐? 이 과정이 나의 욕망은 과연 무엇인가?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고요. 올해 이제 제가 새로 낸 책은 말하기의 태도라 그래서 대통령의 글쓰기를 쓰신 강원국 작가님하고 이제 공저를 했는데요. 이 책을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퇴직하고 나면 보통 50, 60 넘어가면 사람들이 외로워집니다.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외로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말하던 그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듣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경청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100세 시대에 어떤 시대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제 7, 80에도 일을 해야 돼요. 100세 시대는 저는 7, 80에도 일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자, 7, 80에 일을 하려면 5, 60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루하루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힘들다는 건 언제 힘드냐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때, 이때 우리는 힘들어요. 삶의 변화가 없을 때.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몰랐던 걸 오늘 나는 배울 수가 있고요. 오늘 내가 공부하면 내일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100세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노력은 하루하루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노력이고요. 공부의 즐거움을 100세 시대 오래오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